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재벌가에 따른 집을 뛰쳐나와 평범한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이블에 앉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발견하고 변호사와 나누는 그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 그녀는 하마터면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은은 평창동 저택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깼다. 눈을 뜨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듬어진 잔디밭이었다. 아직 아침 7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원사들은 벌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디자이너와 함께 직접 골랐던 캐노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부드러운 침구, 묵직한 커튼, 벽에 걸린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22해, 지난 22년간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았다.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그 보살핌은 점차 황금 감옥이 되어갔다. 아버지 이재성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다. 물류회사, 창고, 대기업과의 계약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냈고 이제는 딸이 그 뒤를 잇기를 바랐다. 하은은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가사도우미인 김 여사님이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은 아가씨, 죽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토스트 해드릴까요? 그녀가 늘 그렇듯 다정하게 물었다. 커피만 마실게요. 김 여사님, 고마워요. 또 아무것도 안 드시네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마르셨어요. 하은은 얇은 도자기 찻잔에 커피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신문과 태블릿 PC를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집에서조차 3피스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 이재성 회장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그래, 그는 화면에서 눈을 뗐다. 오늘 3시에 경제학과 학과장님과 만나기로 했다. 서류는 다 준비됐으니 서명만 하면 돼. 하은의 속이 답답해졌다. 또 그 이야기였다. 아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은아, 이 얘기는 100번도 더 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딸을 엄하게 쳐다봤다. 경제학 학위는 기본이야. 그걸 따고 나면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기반은 있어야지. 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 길이라고요. 재능도 있고요. 제 작업물 보셨잖아요. 봤지. 취미생활로는 좋더구나. 아버지는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림 그리기와는 달라. 하은아, 비즈니스고 숫자고 계약이란 말이다. 내가 평생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이 회사는 누가 경영하겠니?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시면 되잖아요. 경영인은 월급쟁이야. 사업은 가족이 이어가야 하는 법이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평생 이걸 이룬 건 다 너를 위해서다. 내가 부족함 없이 살고 미래를 보장받게 해주려고 한 거라고. 그건 아빠의 미래지 제 미래가 아니에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말하는 디자인은 진지하지 않아. 오늘은 그림 그리다가 내일은 실증 나겠지? 그럼 어쩔 거냐? 늙을 때까지 내 돈으로 살 거냐? 저 혼자서도 벌 수 있어요. 뭘로? 그가 코웃음을 쳤다. 넌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잖니? 하은아, 진짜 인생이 뭔지 몰라. 저 대문 밖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다 착할 것 같으냐? 넌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거다. 하은은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찻잔을 3개 쥐었다. 어쩌면 제가 직접 그걸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죠. 어리석은 소리 말아라. 아버지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다. 3시에 준비해. 지난달에 사준 파란색 정장 입고. 하은은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그 뒤에 등을 기댔다. 무력감과 서러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이 놓인 책상으로 다가갔다. 인테리어, 의상, 로고 디자인, 모두 아버지가 잠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밤 시간에 몰래 그린 것들이었다. 하은은 스케치북 한 권을 펼쳐 페이지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경제학 그래프나 회계 보고서가 아닌. 그날 저녁,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하은이 학과장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거실에서 불호령을 내렸다. 넌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
이 회장은 방 안을 서성이며 소리쳤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넌 내 미래를 걷어차고 있어. 그건 제 미래가 아니라고요. 하은도 맞서 소리쳤다. 절 아빠의 복제품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내가 빈손으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남의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빈손으로 남겠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집에서 나가. 그가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나가라고 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내 돈 없이 거기서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 있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좋아요. 그녀 역시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아빠. 그녀는 몸을 돌려 계단으로 향했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 옷장에서 낡은 등산용 배낭을 꺼냈다. 학창시절 반 친구들과 수련회 갈 때 썼던 유일한 가방이었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청바지, 스웨터, 티셔츠 등 가장 기본적인 옷들, 화장품, 신분증, 휴대폰과 충전기. 서랍장 안에는 아버지에게서 용돈으로 받아 조금씩 모아둔 현금 4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하은은 봉투를 꺼내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은 22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다. 여기서 숙제를 했고, 첫사랑에 울었고,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나는 것이었다. 하은은 메모지를 꺼내 짧게 글을 남겼다.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전 도전해봐야겠어요. 하은은 메모를 베개 위에 놓고 배낭을 어깨에 맨 뒤 방을 나섰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은은 현관문으로 다가가 외우고 있던 보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늘한 봄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그녀는 문지방을 넘어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운전기사가 있었고 창문이 짙게 선팅된 차가 있었다. 지금 그녀는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지치고 무표정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 도착해서 휴대폰 앱으로 저렴한 방을 찾기 시작했다. 매물은 많았지만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사진만 봐도 으슥해 보이는 동네에 있었다. 마침내 한 광고가 눈에 띄었다. 방 3개짜리 빌라의 방 한 칸, 월세 30만 원, 공과금은 별도. 하은은 전화를 걸었다. 피곤한 목소리의 50대 아주머니인 집주인은 지금 바로 보러 와도 된다고 했다.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 외곽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집주인은 불만 가득한 얼굴에 낡은 실내복 차림의 통통한 여성이었다. 들어와서 봐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방은 이거고, 가구는 침대, 책상, 옷장 다 있고, 인터넷이랑 화장실은 공용이야. 방은 아주 작았다. 기껏해야 3평 남짓. 벽지는 낡고 색이 바랬으며 천장에는 물이 샌 듯 누런 얼룩이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창문은 차고들이 늘어선 마당을 향해 있었고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이 방으로 할게요. 하은이 말했다. 집주인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가격도 안 깎고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프린터로 인쇄한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은은 첫 달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제 남은 돈은 정말 얼마 없었다. 집주인이 떠나자 하은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 그녀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다음 3일 동안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이력서도 경력도 없었다. 하은은 카페, 식당, 가게를 돌아다니며 직원을 구하는지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뿐이었다. 경력 없어요. 미안하지만 경력자만 뽑아요. 연락처 남겨두시면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한 달 뒤에나 다시 와보세요. 지금은 자리 없어요.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은은 마트에서 가장 싼 빵, 라면, 계란을 샀다. 공용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항상 무언가를 튀기고 시끄럽게 통화하는 룸메이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흘째 되던 날, 하은은 집 근처 작은 카페 문에 붙은 공고를 보았다. 서빙 직원 구함. 매니저에게 문의.
카페 이름은 다늑한 구석이었다. 내부는 이름처럼 정말 아늑했다.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갓 구운 빵 냄새. 카운터 뒤에는 단발머리에 상냥한 미소를 지닌 3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하은이 말했다. 잘 오셨어요. 전 최수진이고 여기 매니저예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일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하은은 머뭇거렸다. 아니요. 하지만 빨리 배워요. 일이 정말 필요해서요. 수진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왜 하필 우리 가게예요? 보통 학생들은 시내 근처에서 일자리 찾던데 팁도 거기가 더 많을 텐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살고 팁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해서요. 하은은 속으로는 떨렸지만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수습으로 한번 써볼게요. 2주 잘 해내면 계속 일하는 걸로 하고요. 근무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월급은 180만 원에 팁은 별도. 괜찮아요. 네, 하은은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좋아하긴 일러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일이 힘들거든요. 다리도 아플 거고 손님들 중에는 까다로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적응하는 건 도와줄게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하은은 카페를 나오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첫 번째 승리였다. 작지만 분명한 승리. 그녀는 이제 일이 생겼고 돈을 벌 것이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누런 얼룩이 있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그녀가 먼저 돌아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하은은 아침 6시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을 깼다. 룸메이트가 출근하는 모양이었다. 얇은 벽을 통해 발소리, 목소리, 심지어 옆방 텔레비전 소리까지 모든 것이 들렸다. 그녀는 몸을 뒤척였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이 첫 근무일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다른 사람들의 샴푸와 목욕 타월이 어지럽게 놓인 공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했다. 수진이 유니폼은 가게에서 준다고 했기에 검은 청바지와 평범한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마스카라를 바르고 입술에 립밤을 살짝 발랐다. 좀 나아 보였다. 아침은 차와 치즈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했다.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첫 월급날까지 버텨야 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신선했고 봄 내음과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났다. 밤새 비가 온 모양이었다. 하은은 카페로 걸어가며 속으로 되뇌었다.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수지는 이미 가게 입구에서 봉투 2개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 시간 맞춰 왔네? 좋은 습관이야.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하은 씨, 이거 받아요. 유니폼, 검은 바지, 흰 블라우스, 앞치마. 탈의실에서 갈아입어요. 자, 이리 와요. 내가 다 보여줄게요. 카페 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커피와 계피 향이 났다. 주방에서는 이미 개점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지는 하은을 카운터로 데려가 탈의실 위치, 메뉴판 보관 장소,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미소.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웃어야 해요. 수지는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냅킨을 정리하며 말했다. 두 번째 규칙은 주문 외우기. 물론 메모해도 되지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예요. 세 번째, 절대 손님과 다투지 말 것. 문제가 생기면 날 불러요. 하은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기억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 카운터 뒤 냉장고를 열었다. 여기 음료수, 주스, 레모네이드, 생수. 저쪽은 커피 머신인데 저건 아직 만지지 마요. 바리스타 민준 씨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은 씨는 나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하은은 머릿속이 이미 뒤죽박죽이었지만 다 외운 척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었다. 거의 바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에 앉은 노부부였다.
수진이 하은의 팔꿈치를 툭 쳤다. 하은 씨 손님이야. 가서 주문 받아요. 하은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노신사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봤다. 커피, 카푸치노 하나랑 치즈케이크, 그리고 아내에게 고개를 돌렸다. 여보, 당신은? 난 녹차랑 케이크 아무거나 하나 줘요. 부인이 하은에게 미소 지었다. 새로 왔나 봐. 네, 오늘 첫날이에요. 하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이 부인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주문을 적어 카운터로 갔다. 팔뚝에 문신이 있는 20살 남짓의 바리스타 박민준에게 쪽지를 건넬 때 손이 떨렸다. 진정해요. 그는 그녀의 긴장을 알아채고 말했다. 그냥 커피잖아요. 심장 수술도 아니고. 하은은 숨을 내쉬고 웃어보려고 노력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주문한 음료와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늘었다. 테이블이 찼다. 하은은 홀과 카운터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고 주문을 헷갈리고 냅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잊기도 했다. 다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수지는 몇 번이나 그녀를 바로잡아주며 쟁반을 제대로 드는 법, 손님 앞에 접시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탁 놓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러운 그릇은 바로바로 치워요. 테이블이 지저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직원인 지영과 서연 선배가 얼마나 쉽고 자연스럽게 일하는지 보았다. 그들은 단골 손님과 농담을 하고 접시와 컵을 능숙하게 다뤘다. 그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저녁 7시쯤 되자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다. 하은이 카운터에 서서 뻐근한 목을 마사지하고 있을 때 수진이 다가왔다. 첫날 치고는 괜찮았어요. 많이 피곤하죠? 네,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하은이 인정했다. 익숙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5분만 쉬고 저기 창가 테이블 세팅해줘요. 곧 손님이 올 거예요. 하은은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고 쑤시는 발을 주물렀다. 살면서 이렇게 오래 서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다. 예전의 삶에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태블릿을 보거나 30분마다 카페에 들르며 쇼핑몰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내내 서서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손님들이 빠른 서비스에 감사하거나 팁을 남길 때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다. 하은은 고개를 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김상철 이사,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녀는 그를 여러 번 봤었다. 그는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계약에 대해 논했고 식탁에 앉아 비싼 와인을 마셨다. 항상 웃는 얼굴에 정중했으며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하은 아가씨, 정말 예쁘게 컸구나. 그가 말하면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지금 김 이사는 하은을 알아보지 못한 채 쳐다보지도 않고 홀 안으로 들어섰다. 당연했다. 그때 그녀는 디자이너 드레스에 머리 손질과 네일아트를 받은 재벌가의 딸이었고 지금은 머리를 질끈 묶고 평범한 유니폼을 입은 보통의 종업원이었으니까. 하은은 고개를 돌려 카운터를 닦는 척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떡하지?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으면? 아니면 더 최악인 상황은 그녀가 일하는 곳을 아버지에게 말해버리면? 하은 씨, 창가 테이블. 수진이 김 이사가 앉은 쪽을 향해 고갯짓했다. 가서 주문 받아요. 하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혹시 지영 선배가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영 씨는 주방에 있고 서연 씨는 벌써 테이블 3개나 맡고 있어요. 어서 가요. 손님 한 분뿐이니까 금방 끝날 거야. 피할 곳이 없었다. 하은은 메뉴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좋은 저녁입니다. 메뉴판입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테이블에 놓았다. 고맙소. 김 이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흘긋 쳐다봤다. 일단 물 한 잔 갖다 줘요. 탄산 없는 걸로.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테이블에 놓자 김 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커피는 괜찮은 거 있소? 네,
저희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럼 에스프레소 더블로. 그리고 이거 그는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해산물 파스타.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은은 주문을 적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주방에 주문을 넘기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봤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10분 뒤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김 이사의 테이블에 다른 남자가 합석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딱딱한 회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다. 그들은 절제된 태도로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 하은은 파스타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녀가 새로운 손님에게 물었다. 홍차 한 잔 설탕 없이.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리를 떴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김 이사는 긴장해 보였고 그녀가 모르는 두 번째 남자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은은 홍차를 가져다 주며 컵을 놓다가 무심코 대화의 한 토막을 들었다.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낯선 남자가 김 이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깨끗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요. 김 이사 역시 목소리를 낮췄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해요. 회사는 당신 명의로 넘어갈 거고 아무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하은은 하마터면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회사. 무슨 회사. 그녀는 카운터로 물러났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회사.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은은 몰래 그들의 테이블을 지켜봤다. 김 이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낯선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설명했다. 둘 다 조용히 말했지만 하은은 김 이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했다. 그녀는 행주를 들고 그들 옆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청소하는 척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홀 전체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재성 회장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낯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그가 스스로 당신에게 지배 지분을 넘긴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모든 게 합법적이죠. 그의 서명은요. 김 이사가 확인했다. 원본이 있는 서류 몇 개를 확보했습니다. 전문가가 자기 일을 할 겁니다. 게다가 서명이 자발적이었다고 증언해줄 증인들도 있고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최 변호사님, 김 이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내가 이 순간을 20년이나 기다렸소. 20년간 이 회장을 위해 일하고 그의 잔소리를 듣고 그의 오만함을 견뎠지.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행주를 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그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그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려는 것이었다. 최종 계약은 언제 서명합니까? 김 이사가 물었다. 모레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직인 몇 개만 받으면 됩니다. 수요일 저녁이면 회사는 당신 것이 될 겁니다. 훌륭하오. 김 이사는 건배하듯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최 변호사는 비웃으며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카운터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기대서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어떡하지? 아버지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집을 뛰쳐나왔고 그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였다. 과연 아버지가 그녀를 믿어줄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용서를 구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수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은 씨, 정말 괜찮아요. 집에 일찍 보내줄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은이 겨우 대답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다. 녹음 기능을 켜고 마이크가 김 이사의 테이블을 향하도록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다시 더러운 그릇을 치운다는 핑계로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됐소. 계산서나 갖다 줘요. 김 이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은은 냅킨을 모으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최대한 꾸물거렸다. 중요한 건 그의 측근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더군요. 잘된 일입니다. 그녀가 있었으면 골치 아팠을 텐데. 이하은 말입니까? 김 이사가 비웃었다. 명품 옷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죠. 그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접시를 모아 자리를 떴다. 카운터에서 그녀는 녹음을 중지하고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빠르게 전송했다. 김 이사와 그의 동료는 20분 정도 더 앉아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하은은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다. 가끔씩 무언가를 닦거나 물을 가져다주며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마침내 그들은 계산을 하고 떠났다. 김 이사는 팁으로 3,000원을 남기기까지 했다. 하은은 그 지폐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근무가 끝나고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는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다.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어보았다. 음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회사는 당신 명의로 넘어갈 겁니다. 서명을 위조해서 수요일 저녁에 같은 핵심적인 문구는 명확하게 들렸다. 그녀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집에 돌아와 용서를 빌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온 정보라는 것을 모르게 전달해야 한다. 집에 돌아와 작은 방 침대에 앉은 하은은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수석 변호사의 이름, 한태석을 찾아냈다. 그의 이메일 주소도 찾았다. 그녀는 이름 없는 익명의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한태석 변호사님께 귀하의 의뢰인인 이재성 회장님은 상대로 한 사기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김상철 이사가 회사를 불법적으로 장악할 계획임을 증명하는 대화 녹음입니다. 이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들은 수요일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첨부하고 편지를 3번 다시 읽었다. 자신을 드러낼 만한 모든 것을 지우고 보내기를 눌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하은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대화의 조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김 이사의 얼굴, 그의 오만한 미소. 그 남자는 수년간 아버지 곁에서 친구인 척하며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떠실까?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실까? 아니면 여전히 김 이사를 믿고 계실까? 하은은 갑자기 집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방, 아침 커피, 아버지의 목소리, 심지어 그들의 다툼까지도 그리워졌다. 아버지의 번호를 누르고 하은아, 어디 있니? 돌아오렴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먼저 아버지가 안전하고 그의 평생의 사업인 회사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었다. 다음 날 하은은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다. 밤새도록 악몽의 조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차가운 미소를 띤 김 이사,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는 아버지, 그녀의 손에서 불타는 서류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다. 변호사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그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누군가의 어리석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은은 옷을 입고 일하러 갔다. 온종일 정신이 딴 데 팔려 주문을 헷갈리고 계산서를 가져다주는 것을 잊었다. 수진이 2번이나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하은 씨, 오늘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네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하지만 생각은 온통 한 가지뿐이었다. 변호사가 믿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들어갔으면? 시간은 흐르는데 수요일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하은은 다시 이메일을 열었고 답장을 발견했다.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녹음 파일은 수령했으며 관련 전문가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확인 중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보장해 드립니다. 한태석 변호사.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믿어준 것이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썼다. 그들은 수요일 저녁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재성 회장님의 서명이 위조된 서류와 매수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김 이사를 돕는 변호사는 최진우이며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대형 로펌 소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베개에 기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다음 이틀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하은은 일하러 가고 손님에게 미소 짓고 주문을 날랐지만 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으며 아버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수요일 아침, 그녀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연락처, 서비스, 새로운 계약에 대한 소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 하은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들어올까? 김 이사가 아니면 경찰이 들어올까 봐. 하지만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손님들은 오고 갔고 수지는 단골들과 농담을 했으며 민주는 커피를 내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이어서 하은은 자신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 아닐까? 그 대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쯤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곧장 카운터로 와서 수진에게 물었다. 월요일 저녁에 창가 테이블에서 두 남자를 서빙했던 여직원이 여기서 일합니까? 한 명은 비싼 정장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커피 머신 옆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진이 하은을 쳐다봤다. 하은 씨, 너 말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날카롭고 주의 깊은 눈빛이었다. 당신이군요.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강민호 형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은과 형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강 형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아가씨가 중요한 대화의 증인이 되어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들은 창고로 들어갔다. 형사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태석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낸 분이 맞습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는 사이인가요? 하은은 망설였다.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중 한 명은 김상철 이사입니다. 제 아버지의 파트너예요. 아니, 파트너였죠. 그녀는 말을 정정했다. 당신 아버지요. 형사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이재성 회장님이십니다. 강 형사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신이 그 따님이시군요. 아버님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다퉜고 전 집을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제 시간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김 이사는 위조 서류를 등록하려던 사무실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공범인 최진우 변호사도 잡혔고요. 지금 둘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버지는 안전하신 거고요? 네, 회사는 무사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김 이사의 다른 비리들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지금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마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식기상자 위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집어넣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한 아가씨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버님께서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제가 한 일인지 모르세요. 네, 아직은요. 한 변호사님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너무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아직도 저한테 화가 나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강 형사가 일어섰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녹음 파일과 변호사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나고 하은은 생각에 잠겨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창고에 앉아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는 안전하다. 회사는 무사하다. 김 이사는 감옥에 갔다. 수진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은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찰을 좀 도왔어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수진이 옆에 앉았다. 첫날부터 평범한 알바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은이 씩 웃었다. 저 그냥 평범한 알바생 맞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날 밤 근무가 끝나고 어두운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하은 씨, 한태석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 형사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사업뿐만 아니라 어쩌면 당신 아버지의 목숨까지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 이사는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그냥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몹시 걱정하고 계세요? 제가 당신의 번호를 그분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은은 침묵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고 있다고. 잊지 않았구나. 인생에서 지워버리지 않았구나. 네, 전해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은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계속 걸었다. 이제 아버지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구한 것이 그녀라는 것을.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녀가 끼어들었다고 화를 내실까? 그녀를 보고 싶어 하실까? 집에 돌아와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전화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차갑게 대해야 할까? 자정 무렵 전화가 울렸다. 하은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버지라고 뜨는 발신자 정보. 그녀는 몇 초간 화면만 쳐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하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하은아, 사실이니? 너였니? 내가 날 구한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네, 아빠.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침묵. 그리고 나서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야? 내 딸.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카페에서 서빙 일하고요. 서빙.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다. 맙서사. 하은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고집불통에 눈먼 바보.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빠. 내가 떠나고 나서야 모든 걸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 널 찾으려고 내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온 시내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넌 혼자서 일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그 뱀 같은 놈에게서 구해줬어. 그는 말을 멈췄다. 김상철 20년간 그를 친구라고 믿었는데, 모든 걸 믿었는데, 그런데 그놈은? 알아요, 아빠. 한 변호사가 내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더구나. 위험한 짓이었어. 만약 그들이 널 눈치챘다면 어쩔 뻔했니? 그들은 눈치 못 챘어요. 그 사람들한테 전 그냥 종업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니까요.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넌 내 딸이야. 똑똑하고 용감하고 어른스러운 내 딸. 예, 그런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스스로 보여줬어.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야. 눈물이 하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렴 아버지가 애원했다. 제발, 더 이상 널 압박하지 않을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일하고 싶으면 일해. 제발 돌아오기만 해다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아빠오.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안 돌아갈래요. 지금은요. 저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제가 단순히 아빠 집에 살면서 아빠 돈으로 사는 딸이 아니라는 거요. 저 자신에게 증명해야 해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이해한다. 맙서사, 정말로 이해하고 말고. 나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맨손으로 아무런 연줄도 돈도 없이. 내 말이 맞다. 넌 너의 길을 가야 해. 고마워요.
하은이 속삭였다. 하지만 제발 내가 널 돕게는 해다오. 월세방이라니. 내가 집을 사줄게. 내가 원한다면 작고 소박한 걸로. 그냥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래?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은아, 넌 내 회사를 구했어. 내 평생의 노력을 구했다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게 해줘.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공부를 시키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딸을 돌보게만 해달라는 거다. 이렇게라도. 하은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벽지와 시끄러운 이웃이 있는 이 작은 방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그녀가 일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작은 원룸으로요. 그리고 공과금은 제가 낼 거예요. 아버지가 안도하며 웃었다. 물론이지. 내일 당장 알아보기 시작할게. 내가 너한테 가봐도 되겠니? 내가 사는 곳 좀 보게. 우리 그냥 밖에서 만나요. 카페 같은 데서. 중립적인 장소에서요. 좋다. 어디서, 언제 볼까? 그들은 모레 점심시간에 그녀의 직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통화가 끝나고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아버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른이며 자신만의 생각과 꿈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틀 후 그들은 만났다. 하은이 먼저 도착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마치 시험을 보러 온 사람처럼 긴장되었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문 앞에 선 그를 보고 하은은 깜짝 놀랐다. 그가 늙어 보였다.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가 더 늘었다. 이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다 딸을 발견하고 빠르게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들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렸고 하은은 일어나 그를 꽉 껴안았다. 어릴 적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으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던 것처럼 보고 싶었다. 내 딸요. 그가 그녀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저도요, 아빠.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지만 둘 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떻게 지냈니? 아버지가 물었다. 일은 어떻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고? 괜찮아요. 물론 피곤하지만 할 만해요. 수진 매니저님이 좋은 분이라 잘 가르쳐 주시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사는 곳은? 하은은 자신의 방에 대해 설명했다. 아버지는 들으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 맙서사, 그런 환경에서. 아빠,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넌 내 딸이고 난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몇 군데 찾아봤어. 한번 보렴. 그는 아파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모두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다. 하은은 나무가 자라는 마당이 보이는 1층 집을 골랐다. 이거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좋아. 내일 바로 집주인과 계약할게. 내 명의로. 그들은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하은의 일. 김이사의 배신 후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을 재건하고 있는지, 미래 계획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자인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하은이 말했다.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꼭 도전해볼 거예요. 응원한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아빠. 헤어질 때 아버지는 다시 그녀를 껴안았다. 집에 놀러 오렴. 가끔이라도. 김 여사님이 널 그리워하며 계속 묻는다. 갈게요. 약속해요. 그가 떠나고 하은은 카페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다늑한 구석에서 계속 일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거의 친구가 되었고 일 자체도 좋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제학과를 강요하지 않았다.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다. 하은에게는 공간이 필요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했다. 어느 날 하은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 회장이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안에는 아파트 열쇠와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다.
내 것이다. 그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전부 내 명의로 이전했다. 이제 이건 완전히 내 소유야. 하은은 서류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마워요, 아빠.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야.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건 내가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나의 감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명하고 용감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야.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들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사는 곳이 된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의 진짜 집은 이제 다른 곳에 있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녀 자신의 것, 노력하고 고통받고 사랑과 존중으로 선물 받은 집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회장이 딸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네준 지 3주가 지났다. 하은은 점차 자신의 새로운 공간에 적응해갔다. 커튼을 사고 책장에 책을 꽂고 벽에는 자신의 그림들을 걸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마당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이웃집 개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그녀의 세상이었다. 아늑한 구석에서의 일은 익숙해졌다. 하은은 더 이상 주문을 헷갈리지 않았고 한 손으로 접시 4개가 담긴 쟁반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으며 단골 손님들과 그들의 취향을 기억했다.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와서 설탕 없는 블랙커피와 크루아상을 주문하는 노신사.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항상 시끄럽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던 젊은 엄마. 식은 카푸치노를 앞에 두고 늦게까지 앉아있던 대학생들. 수지는 종종 농담을 던졌다. 하은아, 지겹지 않아? 넌 딱 봐도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 포크 잡는 법만 봐도 공주님 같다고. 하은은 그저 웃어넘겼다. 그녀는 더 이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떠벌리지도 않았다. 그건 과거의 일이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평범한 종업원 하은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하은아, 부탁할 게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망설이는 듯 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모레 우리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 새로운 물류 경로 발표회야? 파트너사들과 투자자들이 올 거다. 내가 와줬으면 좋겠구나. 하은은 멈칫했다. 아빠, 잘 모르겠어요. 제발, 회사 오너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와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가 흥미를 가질지도 모르지.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디자인 관점에서 말이야. 우리 회사에 리브랜딩이 필요해. 새로운 비주얼 스타일이. 내가 한번 보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하은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정장, 부자연스러운 미소, 거짓된 칭찬이 가득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업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상속녀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갈게요. 고맙다. 딸, 저녁 7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시작한다. 드레스 코드는 비즈니스 복장이지만 너무 격식 차릴 필요는 없어. 전화를 끊고 하은은 옷장을 열었다. 비즈니스 스타일. 예전 생활에서 남은 드레스와 정장이 몇 벌 있었지만 입고 싶지 않았다.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가게에 들러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짙은 남색 원피스를 샀다. 비싸지 않지만 세련된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옷이었다. 발표회 날 저녁, 하은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화장을 했다. 손이 살짝 떨렸다. 긴장되었다. 집을 나온 이후 아버지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회사 오너의 딸로 그곳에 가면 모두가 그녀 앞에서 아첨하고 미소 짓고 칭찬을 했다. 지금은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갔다. 차도 없었고 면허도 따지 못했다. 아버지가 운전을 배우라고 성화였을 때 그녀는 핑계를 대며 미뤘는데 이제 와서 후회됐다.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하은은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 7층으로 올라갔다. 넓은 로비에는 이미 3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비즈니스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모두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절제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은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아직 발표 준비 중이실 것이다. 그녀는 음료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들었다. 하은 아가씨, 등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보자 아버지의 비서인 윤 실장이 서 있었다. 하은이 어릴 때부터 알던 50대 여성이었다. 윤 실장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디 갔었어요? 윤 실장이 그녀를 껴안았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아가씨를 찾아다니셨다고요? 우리 모두 걱정했어요. 그냥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은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무튼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회장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좀 더 부드러워지셨다고 할까? 특히 김 이사님 그 사건 이후로는 윤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배신자. 20년을 곁에서 일했는데 뱀이었어요. 들었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그 익명의 제보자에게 정말 감사해야 해요. 윤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께서 누군가 변호사님께 미리 경고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하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녀의 역할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다. 이재성 회장이 홀로 들어섰다. 딸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에 하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와줘서 고맙다. 사람들 소개해줄게. 발표 끝나고 하자.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로젝터가 설치된 간이 무대로 향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다. 하은은 눈에 띄고 싶지 않아 맨 뒷줄에 앉았다. 발표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새로운 배송 경로,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은은 숫자, 그래프, 물류 이야기에 반쯤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그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았다. 그것이 그의 소명이고 그의 인생이었다. 마치 그림 그리기가 그녀의 인생인 것처럼. 발표가 끝난 후 손님들은 그룹을 지어 들은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이 회장이 하은에게 다가왔다. 어땠니? 인상적이었어요. 대단하세요, 아빠. 이제 이리 와보렴니. 그는 그녀를 회사 포스터와 안내 책자가 걸린 스탠드로 이끌었다. 보이니? 이게 우리 회사 스타일이야. 로고, 색상, 글꼴. 전부 10년 전에 만든 거야? 낡았지? 새롭게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은은 유심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디자인이 구식으로 보였다. 각진 글꼴, 어두운 색상, 도로를 형상화한 어색한 로고.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내가 도와다오. 뭐든 그려봐.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공식적으로 의뢰할게. 디자이너로서 비용도 지불하고. 하은이 아버지를 보며 비웃었다. 진심이세요? 자기 딸한테 돈을 지불하신다고요? 안 될 거 있나? 넌 전문가고 난 의뢰인이야. 공평하잖아.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실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 비록 아버지의 회사 일이긴 하지만 진짜 의뢰, 진짜 일이었다. 좋아요. 해볼게요. 하지만 할인은 없어요. 시장 가격으로요. 그러자꾸나 아버지는 악수를 청했고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손을 잡았다. 그때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닌 40대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 회장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좋은 소식이군요. 아버지가 하은에게 돌아섰다. 인사해라. 내 딸 이하은이다. 하은아, 이분은 물류 네트워크를 소유하신 박현진 대표님이시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길 바라요. 하은이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시더군요. 하은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사실이잖니? 그들은 잠시 더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박 대표와 계약 논의에 몰두했고 하은은 창가로 물러섰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불빛, 자동차, 제 갈 길을 바삐 가는 사람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직장, 그녀의 새로운 삶이 있었다. 어쩜 그렇게 어머니를 닮았니?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이 돌아보니 아버지가 옆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말로 그 눈, 그 고집스러운 턱선까지
내 어머니도 항상 자기 주장이 강했지.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내 어머니는 날 보며 말했어. 여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 항상 내 어머니가 옳았어. 하은의 어머니는 그녀가 8살 때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빠르고 무서웠다. 아버지는 그 후 마음의 문을 닫고 일에만 몰두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통제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딸마저 잃을까 두려워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렇다. 매일. 그들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아빠, 제가 사업을 잊지 않은 거 후회 안 하세요? 이 회장이 그녀에게 돌아섰다. 후회한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널 억지로 그 길로 밀어넣으려 했던 것을 후회해. 내가 떠났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 넌 내 복제품이 아니라는 걸. 넌 너만의 꿈과 재능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야.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의 임무는 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하은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걸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해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알아.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가 회사를 구했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누굴까 생각했어. 김 이사를 제거하려는 경쟁자일까? 아니면 그에게 원한이 있는 전 직원일까? 그러다 그게 너라는 걸 알았지. 그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만큼 너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다. 전 그냥 침묵할 수 없었어요. 넌 위험을 감수했어. 그들이 내가 엿듣는 걸 알았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 우린 싸웠고 넌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넌 도왔어. 그건 정말 값진 일이야. 하은아. 그들은 손님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하은을 다른 몇몇 파트너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님 중 한 명인 작은 출판사 사장은 책 표지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며 그녀의 연락처를 묻기까지 했다. 하은은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풀렸는지 생각했다. 한 달 전,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지배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딸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두 성인으로서. 집에 돌아와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아버지 회사의 새 로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움직임, 연결, 발전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선들의 역동적인 구성을 찾을 때까지 밤늦도록 그렸다. 현대적이고 간결하며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아침에 그녀는 그림을 스캔해서 아버지에게 보냈다. 1시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은아, 이거 천재적이구나.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작업비로 얼마를 원하니? 그들은 약속대로 할인 없는 시장 가격으로 금액을 논의했다. 하은은 일주일간의 수정 및 전체 브랜드 북준비 기간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동의했다. 그렇게 그녀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은은 카페 일과 저녁 시간에 그림 작업을 병행했다. 12시간 근무 후에는 힘들었다. 손은 피로했고 눈은 감겼지만 그녀는 즐겁게 그 일을 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로고, 회사 지정 색상, 글꼴, 명함과 안내 책자 시안이 포함된 전체 패키지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감탄했다. 신선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진중하군요. 재무이사가 말했다. 정말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찾으셨군요. 윤 실장이 그 디자이너가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덧붙였다. 아버지는 하은에게 카페에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했다. 하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창의력으로 번 첫 돈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왔다. 하은은 차를 끓이고 쿠키를 내놓았다. 소박하구나. 그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도 제 집이에요. 이해한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들어봐라. 제안이 있다. 발표회에서 만났던 출판사 사장, 박 대표가 자기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넘겼단다. 그 사람이 카페 체인에 쓸 디자이너를 찾고 있대. 내 포트폴리오를 전해줄까? 전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없다니. 내 회사 로고는? 그리고 예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 그림들은? 그건 그냥 스케치예요. 하은아, 넌 재능이 있어? 이제 그만 의심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모아서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내가 연락처는 연결해주겠지만 그 다음은 내 몫이다. 직접 만나서 조건을 논의하고 의뢰를 완수해. 진짜 전문가처럼. 하은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옳았다.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그림만 그릴 수는 없었다. 도전해봐야 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2주 동안 그녀는 포트폴리오 작업에 매달렸다. 최고의 스케치들을 모아 그래픽 편집기로 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카페 체인 사장의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하은은 만남을 약속했다.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활기차고 현대적인 30대 여성인 사장은 하은의 작업물을 보고 즉시 새 카페의 브랜드 스타일 개발을 의뢰했다. 로고, 메뉴, 인테리어 디자인이 필요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결과가 좋으면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은은 동의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녀는 잔혹한 구석을 그만두었다. 수지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다. 하은아, 넌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가서 내 꿈을 펼쳐. 우리 가게에는 손님으로 놀러오고. 언제든 환영이니까. 하은은 디자인에 완전히 몰두했다. 밤낮으로 일하며 영감을 찾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의뢰인에게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그녀는 매우 만족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신선하고 아늑하고 세련됐어요. 카페는 2달 후에 문을 열었다. 하은은 개업식에 가서 자신의 디자인이 현실로 구현된 것을 보았다. 간판에 걸린 로고, 벽을 칠한 그녀의 색상 팔레트, 손님들 손에 들린 그녀가 그린 메뉴.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은 씨, 당신은 마법사예요.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있어요. 모두가 인테리어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 벌써 다른 가게 3군데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서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하은의 커리어가 시작되었다. 의뢰가 하나둘씩 쏟아졌다. 처음에는 작은 로고, 명함 작업이었고 나중에는 의류 매장의 브랜드 스타일, 화장품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등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반년 후 그녀는 비즈니스 센터에 작은 사무실 한 칸을 얻어 매일 출근했다. 문에는 지하은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명패를 걸었다. 아버지는 사무실 개업식에 꽃과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내가 자랑스럽다. 딸아.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절 놓아주신 것, 도와주신 것,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요. 난 항상 널 믿었다. 단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바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자, 이제 내 성공을 축하하자. 그들은 플라스틱 컵에 샴페인을 따라 마셨다. 사무실에는 다른 컵이 없었다. 그들은 웃으며 그날의 다툼, 가출, 카페에서의 첫 근무일을 회상했다. 알아, 이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떠났을 때 난 널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어. 내가 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아빠를 미워할 순 없어요. 제 아버지인걸요. 하지만 난 나쁜 아버지였어. 널 억누르고 듣지 않았지? 완벽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변하셨잖아요. 우리 둘 다 변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 그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같은 진짜 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거야. 넌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속으로는 서서히 시들어갔겠지. 그리고 난 내가 널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모든 게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도 몰라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도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아직 혼자 사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좋아요. 전 독립적이니까요. 가끔 집에 놀러 오렴. 김 여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 놓는단다. 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크고 텅 비었어. 갈게요. 아빠. 꼭이요. 그리고 그녀는 갔다. 2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회사 일에 대해, 하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사무실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은아, 뉴스 좀 켜봐라. 지금 당장. 그녀는 뉴스를 켰다. 화면에는 김상철의 재판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카메라가 늙고 등이 굽은 채 수갑을 차고 법정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비췄다.
정의는 승리했구나.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네, 하은이 동의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었을 거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겠지? 그렇게 말씀 마세요, 아빠. 아니, 정말이야. 넌 나를 구했고 회사만 구한 게 아니야? 넌 인간으로서의 나를 구했어? 내가 틀렸다는 것 놓아줄 줄 알고 믿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지. 하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편일 거다.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일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아버지로서 고마워요. 아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하은은 전화를 끊었다. 소박하지만 자신의 것인 사무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려있는 컴퓨터, 그리고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는 배낭 하나 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집을 뛰쳐나왔다. 종업원으로 일하고 작은 방에서 살며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할 자유를 가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길은 험난했다. 이별, 고통, 눈물,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바로 그 길이 그녀를 그녀가 있고 싶었던 곳으로 진정한 자신에게로 이끌었다. 하은은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 불을 끄고 거리로 나섰다. 저녁 도시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잘 풀렸다.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